안녕하세요. 김지현의 리포트 김지현입니다. 이 시간은 아시다시피 저희 리서치센터에서 나온 다양한 리포트들 가운데 그래도 한 번쯤 읽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들 위주로 좀 체크해드리는 시간이에요. 이제 뭐 실적 발표도 쭉 좀 진행이 된 상황이고 해서 또 관련된 리포트들이 한 주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5개 추려서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얼추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안에서 한 주간 실적 발표했던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꽤 좋았던 메타 플랫폼스와 마이크로소프트 리포트 살펴볼 거고요. 반대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락했던 아마존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이 시간에도 소개드렸던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 다시 한번 볼까 해요. 테슬라와의 장기 파운드리 계약 이후에 목표가가 수정될 여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던 바 있는데요. 목표가가 재조정이 됐습니다.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바이오텍에 대한 의견 담고 있는 테마틱 레이더 보고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먼저 실적 발표와 함께 10% 이상의 급등세를 연출했던 메타 플랫폼스에 대해서 박연주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AI로 다시 쓰는 광고의 역사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일단 메타 플랫폼스의 지난 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한 수준이었습니다. 글로벌 광고 시장의 회복과 함께 릴스 그리고 클릭 투 메시지 광고 매출의 가파른 이 도약이 메타 전체 광고 매출의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박연주 애널리스트는 향후 2, 3년간 AI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광고가 최적화, 자동화, 초개인화 되면서 디지털 광고 시장의 침투율이 높아지고 이 과정에서 메타 같은 빅테크의 광고 시장 내 점유율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실제 메타가 지난 2024년 하반기부터 도입했던 광고 추천 엔진인 안드로메다는 수천만 개 광고 중에서 사용자에게 적합한 수천 개의 광고를 실시간으로 추려내고요. 이 선별한 광고 중에서도 어떤 광고를 우선적으로 보여줘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성 AI 기술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페이스북과 릴스의 광고 전환율, 그러니까 광고가 구매 등의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4% 정도 더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말하자면 빅테크의 생성 AI에서의 도약은 광고의 효율성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의 성장을 즉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때문에 빅테크의 광고 시장 내 점유율은 올라가는 추세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메타가 오는 2026년 말까지 생성 AI를 활용해서 최적의 광고를 초개인화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제품 이미지와 예산만 입력을 하면 AI가 광고 이미지와 영상, 문구를 제작해서 최적의 타겟 유저까지 선별해내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모든 것을 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이를 통해서 메타의 광고 전환율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AI 관련 투자 그리고 인재의 적극적인 영입에 따른 비용 증가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실제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빠른 매출 성장이 이에 대한 부담을 상쇄하고 있다라는 진단이고요. 기준 연도를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이번에 변경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목표 주가는 기존 대비 11% 상향된 $945로 제시를 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면서 업종 내 탑픽 의견도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역시 실적을 호재 삼아 갭 상승했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의견 담고 있는 박연주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입니다. AI 수익화는 이제 시작이라는 제목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분기 코파일럿과 코파일럿 스튜디오 등 AI 제품의 채택률이 올라가고 클라우드 부문에서의 성장이 더해지면서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박연주 애널리스트는 이에 대해서 생성 AI 기술 상용화를 통한 실적 성장의 가속화를 본격 확인했다라고 평가했고요. 더해서 향후 2, 3년간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가 본격 도입되면 이 실적 성장의 속도는 더 빨라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파일럿과 코파일럿 스튜디오 채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체 판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이 상승의 잠재력은 보다 더 크게 열려 있다는 점, 그리고 방대한 기업 사용자 기반과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 또 오픈 AI와의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 모두 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시장 내에서 구조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진단했고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앞서 메타 플랫폼즈와 마찬가지로 컨퍼런스 콜에서 비용에 대해 언급을 했어요. 대규모 투자는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게 사실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여전히 남아있기는 합니다. 다만 AI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이 강력한 비용 절감 그리고 생산성 향상의 효과 모두 다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보다는 AI 에이전트를 통한 매출 성장의 효과가 조금 더 가시적으로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보다는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 요인이 조금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투자 의견 때문에 매수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가 기존 663달러에서 695달러로 5%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빅테크라고 해서 다 흐름이 좋았던 게 아니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또 갭을 만들며 크게 하락을 하기도 했어요. 이에 대한 의견담은 박연주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역시 준비해봤습니다. AI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뉘앙스를 제목에서도 담고 있는데요. 우선 아마존의 지난 2분기 실적을 보면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13.3%, 영업이익이 30.7% 성장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견조한 결과를 보여주기는 했어요. 다만 그 안에서 시장이 좀 주목했던 게 있었죠. 클라우드 부문 AWS 매출 성장률이 17.5%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39% 그리고 구글의 32%에 비해서 상당히 둔화된 모습이어서 일단은 걱정스러웠고요. 실적 발표 후에 이어졌던 컨퍼런스 콜에서 아마존은 상반기까지는 관세 관련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하반기에는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AI 투자로 인한 캐펙스는 지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대규모 투자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통틀어서 박연주 애널리스트는 아마존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부문에서의 매출 성장률 둔화 이미 확인한 부분 일단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 했고요. 여기에 비용 부담은 높아지고 있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도 하반기에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점 반영해서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를 반영해서 목표가 기존 270달러였던 걸 252달러로 7% 낮춰 잡았고요. 투자 의견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아마존이 여타 빅테크 대비 주가적인 측면에서 아웃퍼폼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등의 이에서 뒤처지고 있는 AI에서의 수익화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바짝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생성 AI 모델에 대한 업데이트가 느린 것도 좀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아웃퍼폼하기 위해서는 AI 내에서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하다. AI 관련한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자 리포트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삼성전자의 테슬라와의 파운드리 계약 소식이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을 다소 긍정적으로 바꾸게 할 여지를 줬다라는 내용의 김영관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소개해드렸던 바 있는데요. 그 직후에 김영관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 목표가를 재상향하는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제목이 T발 꿈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시작된 꿈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영원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와 맺은 약 23조 원 규모의 이번 파운드리 수주 계약이 수직 타산을 떠나서 AI를 주도하는 빅테크로부터의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니만큼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아가 이번 수주로 인해서 HBM 사업
정부에서의 부진 역시도 시간 문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라고 덧붙였고요. 여기에 2분기 실적 세부 데이터가 나온 만큼 그에 대한 평가도 함께 적었어요. 일단 메모리 같은 경우는 AI 쪽에서의 수요 강세로 인해서 출하량이 양호했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 판매량 대비 출하량이 적었고 평균 판매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널 내에서 축적한 재고가 일부 소진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나타난 숫자보다는 긍정적인 수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반기 역시도 메모리 같은 경우는 AI 서버향 수요 강세 그리고 PC 신제품 효과 등으로 인해서 양호할 거다라는 전망을 했고요. 폴더블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수량과 가격이 모두 상승할 걸로 보이는 만큼 DX 사업부 역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테슬라양 파운드리 매출은 일단 27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걸로 보이고요. HBM4E에서의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지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서 김영은 애널리스트는 빅테크 고객사를 확보한 선단 파운드리 플러스 HBM이라는 전례 없는 사업 모델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평가했고요. 이를 반영한 밸류에이션의 잠재 상승 여력 역시도 꽤 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 7월 14일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던 바 있어요. 78,000원으로 기존 8만 원에서 낮춰 잡았었는데요. 이걸 다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목표가였던 8만 원보다도 더 높은 수준 88,000원으로 12% 높여 잡았고요. 매수 의견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은 조윤경, 김성근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테마틱 레이더 보고서예요. 중국 바이오텍에 대한 이야기 담고 있는데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중국 헬스케어 업종 주가가 꽤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SCI 차이나 지수가 연초 대비 22% 상승하는 동안 MSCI 차이나 헬스케어 지수는 연초 대비 65% 상승하면서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헬스케어 지수의 상승은 중국 바이오텍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와 대규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달 27일이었죠. 이때는 항서제약이 GSK와 120억 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고요. 앞서서 지난 5월에는 화이자도 중국 바이오텍인 3S 바이오와 60.5억 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따른 글로벌 제약사와 중국 바이오텍 간의 계약 체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올해부터 2030년까지 키트루다나 옵티보, 스텔라라 같은 주요 블록버스터 제품의 특허가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글로벌 빅파마들은 외부 혁신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일단 이게 가장 기저에 깔려있는 배경이라고 봐야 할 거고요. 이런 가운데 마침 중국 바이오텍들은 최근에 기술력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워낙 풍부한 인구풀을 갖고 있다 보니 임상에 드는 비용이 낮은 편이죠. 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글로벌 빅파마와 중국 바이오텍 간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계약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실제 올해 1분기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 계약의 30% 이상이 중국 기업과 체결한 계약입니다. 다만 투자 판단에는 그래서 오른 건 알겠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닐까? 가격적으로는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상태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이 보고서에서 조윤경, 김성근 애널리스트는 과거 중국 정부의 지원과 산업 성장 기대로 주가가 상승했던 사례,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21년에 걸쳐서 4배가량 올랐던 전기차 테마 ETF, 그리고 2019년이었죠. 당시에 250% 이상 올랐던 중국 반도체 지수의 사례를 들면서 이런 사례들을 고려해서 본다면 현재 중국 바이오텍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아직은 충분히 여력이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난해 미국 상원에서 폐지됐던 미국 생물보안법이
재발의될 경우에 우시앱텍이나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뭐 CRO, CDMO 같은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뭐 여전히 리스크 요인이라고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계 반발로 인해서 대상이 좀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신약 기업들로까지 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는 게 리포트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요건들을 감안해 봤을 때 신약 개발 기업들이 많이 들어있는 글로벌엑스 차이나 바이오텍 ETF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한 주간 발간된 리포트들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입추도 지났고 말복 지나고 나면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었던 여름에선 좀 벗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한 한 주 역시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죠.